자, 본방송은 마무리했고요. 이제 MBC 백분 토론 유튜브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 용어들도 조금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가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놓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 또 갈등 풀어야 될 문제들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협력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해상군사훈련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게 완전히 역전돼서 해상훈련은 물론이고 뭐 사이버 훈련까지 포함한 프리덤인가요? 그것까지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예, 프리덤 엣지가 실시됐습니다. 이제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 이게 사실 우리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글로벌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억지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말 그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있잖아요. 한반도의 지금의 현상은 세계에서는 뭐 탈냉전이 됐다 다시 식난전이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전히 냉전체제입니다. 남북이 이제 사이가 나쁘고 굉장히 북은 사실상의 이제 핵무장 국가가 됐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적대적 제국가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가 됐다고 2022년 말부터 북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유지되는 한 이게 한미의 3가국이 군사협력을 하는 게 그 합리성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8.15 대통령 메시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남북 관계 개선이 안 되면은 답이 없고 북은 핵무장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세 나라가 협력을 해서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타파를 해야 된다. 그 현상이 타파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질서에 이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어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뭐 전망도 안 좋고 뭐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 현상 타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첫번에 뭐 확성기도 끄고 뭐 철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표류민도 뭐 돌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소극적으로 북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다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만약 돌파구를 찾아내게 되면은 일본이 거기서 이제 딴지를 들고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뭐 미소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느니 무슨 어떤 뭐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가까워지는 그렇죠. 것을 일본은 견제를 하는 거죠. 네, 견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현상이 유지되는 한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여지가 좀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기를 돌려보면 2018년에 그때 한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였잖아요. 평창 올림픽을 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미 그 연합군사,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사 연습을 이제 중단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베 총리가 그 올림픽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싸움과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의 좌파 정부가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일본은 거기서 견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게 그 일본의 국익에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이제 어쨌든 남북이 이제 관계를 개선해서 이걸 돌파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저는 견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아베 시대의 관성으로 지금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시바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 지금은 아베 시대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시바 총리가 근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럼 이시바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외무성 자체가 조금 이 기조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이즈미가 북한에 갔던 것도 사실은 그 전에 모리 때부터 그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이즈미가 간 거였었어요. 고이즈미가 개인적으로 돌파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시바가 바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분위기는 혹시 이시바 다음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아베 때 그거 가지고는 지금 일본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에서도 전혀 그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의 안미 경중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일본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 일본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미일 동맹 중일 협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리얼리스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일본의 현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버릴 수가 없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을 포위망으로 가지고 우리가 전위에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일본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 일본의 외무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 보고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과거에는 그 free and open 인도-패시픽 그래가지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포괄성, 다원성 뭐 이런 말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포괄성, 다원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중일 관계도 굉장히 재밌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북에 대해서 북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북의 납치 문제 그리고 이제 핵미사일과 이제 그 핵과 미사일 문제 이제 세 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북일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나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굉장히 하들이 높고요. 근데 저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일본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한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북일 관계가 개선하는 흐름은 저는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 일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개선하려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나갈 때 제동을 저는 걸 거라는 거죠. 이제. 저는 아까 토론하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했는데 지금 일본의 정치적인 그 구도 변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그 자민당에서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 참정당으로 14석인가 갔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정당이 극우 정당이니까 그 극우 정당에서 14석을 가져갔다는 거는 자민당의 어떤 극우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자민당은 오히려 그쪽이 좀 헐거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일본의 어떤 정당 정치가 극우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말이죠. 우선은 아베 때하고 윤석열 때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현재 한국과 일본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그건 과거의 일로 일단 하고 현재 일본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쪽으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그 남북 관계, 북일 관계도 말이죠. 지금 일본의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이 집권한 하게 되면 늘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북한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 납치자 문제니 뭐니 걸려요. 이 시반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스톱이 되었고 그건 어떤 정권도 하려고 그래요. 북한하고. 근데 그건 동북아의 평화라든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참 지금 머리가 아파요. 이 전략, 세계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과거에 아까 윤석열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말고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럼 전년에 한미일 이거는 서로 이 참 결합적 차원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또 갖고 있고 한미일.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는 이거 연대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전략적 제휴, 중러. 북한하고는 말이죠.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는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도 설득시키고 미국도 설득시키는데 참 머리가 아프다. 이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일본은 아까 중국 막 욕하면서도 중국하고는 늘 대화해요. 경제적으로 늘 왔다 갔다. 하야시라고 하는 그 지금 간사장이죠. 외상했던 중국 그 중일 지금 관방장관 중일 관계 그 위원장도 하고 아주 친중적인 양반이에요. 근데 단 하나 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는 두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친중파도 엄청나게 일본에 많습니다. 친중파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중국 뭐 어쩌죠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계속 거래를 해요. 그거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국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하고 계속 통화를 해요. 일본이. 우리는 언론화식으로 그냥 탁 하면 다 잘라버려요. 이제 좀 이 한국 정부가 좀 나서서 좀 세계 전략을 세우고
미국도 이해시키고 일본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일본 아까 참 좋은 얘기 하시던데 정말 일본은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반대합니다. 반대를 해서 아주 극력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베 같은 친구는 그 사람은 한민족 위협론 처음에는 북한 위협론 하다가 나중에는 평화지대가 되니까 한민족 위협론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원수를 적으로 봐요. 그 지난번에 평창 때도 왔다 갔죠. 저 아베가 왔다 가는데 남아가 억지로 해서 저 와달라고 해서 왔다 갔는데 한 번도 김여정이네 나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베 씨한테 당신은 당신 대장 노릇한다. 그때 저 누가 못 왔잖아요.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가 그쵸. 그 부통령 펜스가 왔죠. 펜스가. 부통령이 왔어. 그러니까 정상은 아베거니가 당신 대장 노릇 할 수 있다. 와달라 했더니 쭈삐쭈삐 하면서 오긴 왔어요. 이게 평창서까지 만났는데 김여정이 가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이렇게 해버리고 펜스가 없는 얘기하다가 되돌아가 버렸어요. 참 쪼잔한 정치인이다. 그때 자기가 제대로만 했으면 완전히 세계 아주 뉴스거리가 될 뻔했잖아요. 그 아베가. 참 속 좁은 친구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좀 이제는 일본 정치인들은 좀 통 크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쪼잔해서 유튜브를 아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유튜버가 나오시네요. 저는 약간 상황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대중 정권 때가 우리가 많이 좋은 시를 얘기하는데 경제 규모나 사회 규모가 달랐어요. 그때 중국의 위상과 일본의 위상과 우리나라 위상이 좀 비슷한 측면이었고 지금은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었고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이든 북한이 됐든 일본이 됐든 외교적 성과를 냈냐. 왜냐면 이게 외교적 성과를 못 내거나 혹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내의 담론이 고전적 담론을 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계속 냉전의 소송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찌됐건 이제 과거 냉전의 시대와 지금 조금 정치도 국제관계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뀌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방향인가에 대한 어떤 다수 국민의 어떤 절대적 지지가 거의 없는 상태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 내부의 갈등인 것 같아요. 뭐가 나오면 결국은 빨갱이를 믿을 수 있냐라든지 이러면서 현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데 우리 내의 갈등은 여전히 옛날 갈등이 먹어주고 그걸로 막 갈등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A가 됐든 B가 됐든 뭐 하나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좀 남북관계가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과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경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사회가 사실 그 지금 일본에서 참정당의 부상이나 이런 거는 일본 경제를 빼놓고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일본 경제가 어떤 경제냐 그러면은 90년대,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40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봤어요. 근데 일본의 1인당 GDP와 이제 우리나라 1인당 GDP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한 90년대 초반, 한 지난 5, 6년 동안 3배가 늘어났습니다. 3배가. 근데 일본은 그대로예요. 그냥 그래프를 보면 이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대로여서 저 세대만 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90년대 중반 학번인데 저 세대만 해도 대학교 들어가면 일본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야,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일본은 세련되고 멋진 나라.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우리가 3배 느는 동안 일본은 그 수입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정체된 사회였는데 그래도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경제도 성장은 안 하지만 물가도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10년 전이랑 물가가 똑같고 20년 전이랑 물가가 똑같고 500엔짜리 하나 주면은 꽤 괜찮은 그냥 수제 도시락을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코로나19를 거치고 그러면서 일본 물가가 갑자기 또 이제 트럼프 영향 때문에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5% 뭐 이렇게 오르고 올해 1월 달에는 4% 오르고 뭐 3.6% 오르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뭐 3% 오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 물가 오르는 게 일본에서는 3, 40년 동안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물가 어떻게 하냐, 물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은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오르면은 개인 그 실질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에서 세금을 깎아달라. 거기서 세금 깎아달라 아니면은 시작했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해달라.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 주장을 근데 일본이 또 자꾸 말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국가부채가 GDP의 2.4배입니다.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에 후반에 그리스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나라 빚은 많아서 세금은 매겨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민당은 자기네들이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짓이거든요. 세금을 못 깎아. 그러니까 연말 정도 돼가지고 한 2만 원씩 보조금을 주겠다. 우리 최근에 이거 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냥 무책임한 제가 봤을 때 포퓰리스트 정당이라고 보는데 국민민주당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정당에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정당도 뭐 세금을 깎아준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지지율이 높고 의석수를 넓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흐름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뭐 속이 좁아지고 좀 우경화가 되고 우리도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폐쇄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우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우경화 흐름이 아베 신조의 그런 어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이 우경화랑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만약 우경화된다면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건데 그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거리가 생각하시는 있고 아까 우경화로 간단히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 IT 문명 시대가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문명이 갖고 오다 보니까 아주 극단화돼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홀로 서기, 홀로 살기, 홀로 생각하기 이런 거 아니에요. 홀로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저 핸드폰 가지고 그냥 뭐 남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 뭐 대화하는 게 필요 없어요. 이런 세상이니까 생각이 극단화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유럽에서 나타나잖아요. 독일 같은 나치당이 등장하잖아요. 프랑스 전부 그래요. 야, 한국에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광훈인가 전한길 이런 사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정신병자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절도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일본의 참정당도 그런 거예요. 처음이니까 신선하게 보여요. 그게 주장하는 거면 신선하게 보인다고요. 기존에 물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한 표 주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저는 태풍 속에 찻잔 속에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집단적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 있다. 근데 그 참정당 이번 매스 가진 거 가지고 우리가 호들갑 떨면서 놀랄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모든 역사 다 그렇죠. 처음에는 먹고 사는 이즘이지만 그게 갈등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건 하나의 이념이 되고 폭력이 되거든요. 파시즘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반대편에서 이제 결국은 경로의 전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한 건 독립운동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거고 일본은 어찌됐건 군국주의나 제국주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에 우리가 좀 놓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걸 좀 같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정당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주목할 현상이긴 한데요. 저는 굉장히 양가적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 우경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 긴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자민당 안팎에서 이시바 구하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시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시바가 좀 견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일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바가 버티기에 들어간 거는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가적인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대일 외교는 뭔가라고 하는 건데요. 대일 외교는 저는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시바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에서 일정한 정초를 만들어 두는 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만일에 우경화로 가면은 우경화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우리한테 보여줬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일 외교는 저는 한 가지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얘기하면은 이시바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시바의 그 변화라고 하는 건 개인의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변화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기시다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대외 정책으로서의 변화는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변화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시바라고 하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이시바의 개인이 아니라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현실로 끌어오는 게 이게 외교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묻어버리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 핵이 있고 중국 포위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답답한 현실을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관성으로 빠져가지고 우리에게는 대답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실로 끌어당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재밌는 건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 사람한테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세자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와 신선조라고 하는 작은 미니 정당에서 나온 사람인데 지난번에 이시바 씨하고 이시바 수상하고 둘이서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논리정연하게 예, 추궁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만일에 전쟁을 미국이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가계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궁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자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만행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만행이라고 하는 걸 이대로 그냥 두고 볼 겁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막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시바 씨의 그 이시바 수상의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일본 안에서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 정치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시바 정권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20분 정도 네. 지났는데요. 조금 말씀하시고 짧게, 제가 짧게, 질문 하나만 더 짧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이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9일 날에 지금 뭐 선거에서 어쨌든 간에 3번 연속으로 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시바 오롯이라고 그래서 이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자민당에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호 아베파를 중심으로 이제 두 라이벌이기 때문에 9일 날 중참의원 양원의원총회를 했어요. 그 총회 결과가 자민당의 총재선거관리위원회에게 앞으로 이거 총재선거를 당겨서 치를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트랙에 들어갔어요. 이제 치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의 의사를 묻냐? 그럼 일본의 중참위원들 이게 29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우리나라 치면 광역자치단체 도도부위원이 47개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 이시바 총리도 이렇게 이시바 오롯이가 계속 되는 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선거를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치르게 된다면 이시바 총리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자극한 우익이 나올 거고 아마 이번에 한국에 왔던 고이즈미 신지로 뭐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분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시바 총리가 이제 재선이 될까는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움직이면 9월 중순이나 하순. 근데 일본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총재선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는 없고 자기가 더하든 못하든 이기면은 계속 이제 안정이 되니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23일 정도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복잡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국내적으로 복잡해서 그렇죠. 날짜가 잘 안 잡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사실은 했어요. 보통 이렇게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이라는 게 한미 정상회담 먼저 하고 다음에 한일도 하고 한중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공교로운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거쳐서 미국 가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일정을 짰다면 어떤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도 미국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먼저 하고 보통은 일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일본 들러서 지금 미국 가야 돼. 미국 가는 건데 일본에 잠깐 들어서 약식을 이건 약식이라고 보시면. 약식 회담이죠. 그야 정식 회담이 근데 아니고 왠지 가다가 미는 건데. 제가 혹시 의미가 있다면 그런 거죠.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거고 우리가 가서 트럼프하고 일단 뭐 문서로 뭔가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일본과 어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한 어떤 협상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여러 차례 셔틀 해결을 한 두어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6월 말 정도에 급하게 가려고 하셨던 근데 그때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안 됐고 이번에도 또 이제 일본 정치 상황이 내정 상황이 복잡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실용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제 동맹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관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상의를 좀 하고 그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참고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뭐 좋은 거죠, 그거는. 좋은 네. 거죠. 이게 역설적이지만 트럼프의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그 미일 간의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서 15%가 좀- 추가냐 아니냐. 네네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시바가 견디게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어요. 이 협상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시바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기 전에 그 한국과 일본이 만나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일본한테 가가지고 좀 협상 내용도 한번 들어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들어갔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순서거든요. 지난번에 기시다가 왔기 때문에 네네. 순서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약식으로라도 한번 가야지. 혹시 이시바가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시바를 우리가 또 부를 올 수 수가 있고, 있단 말이죠. 셔틀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부르기 위해서 그렇죠. 에이펙이 또 기회가 에이펙에서 우리가 또 부를 수 있으니까요. 아, 에펙도 있- 네, 에이펙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한다면 이번에 잠깐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좋은 겁니다. 네. 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만남을 네.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해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 보도라는 게 굉장히 단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틀렸냐 맞았냐 그리고 되게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는 게 어느덧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나온 얘기는 약간의 방향들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풀려오는 방향만큼 좀 정확한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네. 국민들이 또 동의하면서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도 좀 많은 입장을 좀 바꿔서 이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나면 기분 좋거든요. 풀려야 되고요. 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분 토론도 하는 겁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관. 그제 만나면 좋은 친구. 아 이거. 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26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튜브 연장전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분 고생하셨고요. 깊은 얘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농객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